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개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아동간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모두 반영되었으니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아동간호는 매번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변화로 세포의 수와 크기, 세포의 분화, 무게에 있어서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체중은 영양과 성장에 좋은 지침이 되는 지표가 되고, 머리둘레는 뇌 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슴둘레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신장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는 영아기와 사춘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죠. 성감대는 2비이고 생후 6개월경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낯가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아기는 1세에서부터 3세까지로 영아기의 수평적 발달에서 수직적 발달로 변화하게 되면서 점차 하지가 빨리 자라게 되고 무릎이 곧게 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감되는 학문이고 말을 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자존감에 기초하여 자아 통제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학년 정기는 아동기라고도 하며 3세에서부터 6세까지로 팔다리가 점차 길어지는 동시에 목이 길어지고 가슴이 넓어지면서 곧은 자세로 변화되어 성인의 축소된 외형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와 환경을 탐색하고 상상적 모험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솔선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급속한 언어의 획득으로 친구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성적 호기심이 많고 성 역할, 성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며 동성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함으로써 성 역할을 알게 되고 초자아와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성감대는 생식기이며 자기 중심적인 언어의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학령기는 학동기라고도 하는 것으로 6에서 12세까지인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래 관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경쟁에 대한 자각과 근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의 주요 특성인 서열화, 공간 추론, 탈중심화, 위계의 유목화, 보존 개념, 수평의 위계, 전이의 추론, 가역성의 개념 등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로 신체적인 성장 발달이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이고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커지게 되고요. 자신이 누구이고 사회에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인 초기는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자신의 정체가 확인되고 수용되며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동성 또는 이성과의 가까운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친밀감과 결속감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인 중기는 중년기라고도 하며 40에서 65세 사이로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고 직장인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시기로 자녀의 양육과 책임감 그리고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인기는 65세 이상을 말하며 불안한 노년을 예상함으로써 노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기의 발달 과학과 융통성과 적응성에 의한 독특한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성장 발달의 원리는 과거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특성을 살펴보면 복합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여러 측면이 상호 관련된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운동 능력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생후 2년 동안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키와 몸무게의 급격한 성장은 근육과 뼈,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고 예측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또한 하나의 기능이 획득되면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물을 보게 된 후 만지게 되고, 그래서 눈과 손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사물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과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머리 꼬리 법칙, 즉 두미 법칙으로 성장이 된다는 건데요.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눈과 머리 조절이 시작이 먼저 되고 두 발을 이용해 12개월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설명입니다. 근위 원위 법칙이 있는데요. 신체의 중심이 먼저 발달된 이후에 말초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팔이 뻗치는 능력은 손과 손가락의 협응을 배우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근위 원위 법칙입니다. 그리고 일반 운동과 특수 운동이 있을 때 일반 운동을 먼저 발달하고 특수 운동이 나중에 발달한다는 것으로, 물체를 짚는데 손 전체를 사용하다가 점차 손가락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성장 속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영역이나 부위가 현저히 발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영아기와 청년기의 신장, 체중, 생식기 등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학년 전기에는 언어 능력의 급속한 발달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와 형태는 발달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은 성장 속도가 다르며 개인차가 있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특정한 행동은 발달되지 않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불가역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종이나 국적, 가계, 연령에 따라 성장 발달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질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특징적인 정서인데요. 가족을 통해 안정감을 얻게 되고 관계 형성과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발달 과업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산전 환경과 산후 환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산전 환경은 임신 중 모체의 건강, 방사선 조사, 특히나 3개월 이내에 투사되게 되면 기형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인 질환이 풍진과 매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부적합했을 때 엄마가 RH-이고 태아가 RH+일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산후 환경으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외적 요인의 사회적 요인에는 가족, 학교, 이웃이, 그리고 경제적 요인, 영양 상태, 계절, 질병, 운동 등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내분비 호르몬이 적정하게 분비되는지, 그리고 지능과 정서 여부에 따라서 달리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성의 발달을 강조하였는데요.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원본능, 자아, 초자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본능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 만족을 통해서 긴장감을 감소시키려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고, 자아는 현실 원리를 지배받으면서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자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승인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신의 가치체계에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세경에 형성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구강기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로 빨기, 먹는 것과 같은 입이 쾌락의 주 원천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외계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학문기는 1에서부터 3세까지로 배설물을 보유하고 내보내는 것으로부터 감각적 만족을 얻는 시기인데요. 학문기는 성적 호기심이 학문에 집중되는 시기로 학문 부위가 쾌락 추구의 원천이 되는 시기입니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함으로써 최초로 갈등과 조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근기는 3에서 6세로 남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여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시기인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성적 갈망이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딸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성적 갈망입니다. 이 시기에는 동성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 역할을 인식하게 되고 6세까지 기본적인 인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잠복기는 6에서 12세로 온화한 시기이며 생식기는 12세부터 성인까지로 생식계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과거에도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꼭 알아두세요. 영아기는 0에서 1세까지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불신감이 만들어집니다. 유아기는 1에서부터 3세까지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수치감이 형성됩니다. 학년 전기는 3에서 6세로 자발성, 주도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학동기는 6에서 12세로 근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열등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12세부터 18세까지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역할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 초기는 18세에서부터 40세로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고립감이 형성됩니다. 중년기는 40에서 65세로 생산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침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년기는 65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 통합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그렇지 못했을 때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특성 중에서 신장은 생후 1년에 출생 시 1.5배가 되고 4세에는 출생 시에 2배가 됩니다. 체중은 3에서 5개월경에 출생 시 2배가 되고 1년이 되면 출생 시 3배가 됩니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과거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1년이 되었을 때 출생 시에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둘레입니다. 머리둘레는 신장의 약 4분의 3에 해당이 되고 두위는 즉 머리둘레는 흉이 가슴둘레보다 약간 더 크게 됩니다. 대천문은 양측 두정골과 전두골 사이에 다이아몬드형인데요. 이 대천문은 대변 가리기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천문은 두정골과 후두골 사이에 삼각형으로 있게 되는데요. 생후 6에서 8주경에 폐쇄가 됩니다. 이러한 천문들은 신생아가 울거나 기침을 했을 때 또는 긴장하거나 두개 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룩하게 팽창, 돌출되기도 하고 탈출 시에는 음폭 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흉부는 출생 시 종 모양으로
복부둘레와 거의 같은데 두위보다 약 1.25cm 정도 작습니다. 생리적 기능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호흡은 분당 30회에서 60회로 어른의 2배 정도이며 불규칙적이고 복식 호흡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흉곽근의 작업이 왕성해지면서 흉식 호흡으로 바뀌게 됩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분당 120에서 140회로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면 시에 측정을 해야 정확하고 심천 맥박을 통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체온은 36.5도씨에서 37도씨로 애과, 즉 겨드랑이 체온으로 측정했을 때 정상 수치입니다. 출생 시에는 분만실 온도가 추운 곳일 때에는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더라도 8시간 후 정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순환작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체내의 열 조절 장치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신생아는 직장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체중이 적은 신생아는 항문 주위 조직이 불충분한 발달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아일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은 70에 40 mmHg로 낮은 혈압이 정상 범위이며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2.54에서 3.83cm 너비의 혈압 측정티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혈량은 체중의 10에서 12%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실혈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자를 때에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훑어서 신생아 쪽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신생아 황달, 생리적 황달은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약 7일 후에 거의 없어집니다. 원인은 출생 후 적혈구가 파괴되어 혈액 내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데에 비해 간 기능은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저체중 출생아나 미숙아인 경우 광선요법 또는 형광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적인 황달 치료 시 광선요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안대, 눈 가리개를 보호해야 하며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생식기 부위는 가려줘야 합니다. 수유 시에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해야 하고 부강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줘야 하고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며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체온 측정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핵황달은 무엇일까요? 간접 빌리루빈이 뇌에 구조물에 침착되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생적 황달과 핵황달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미숙아에게 또는 당간 폐쇄, 선천매도, 태아적혈 모구증, 태아저하구증, 분만 도중 과도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신생아, 탈수인 경우, 모체가 아스피린이나 카페인 등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광선요법과 교환 수혈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는 입구와 출구에 조인근이 있게 되는데요. 신생아 때에는 입구 관략근인 분문 조인근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하기 쉽기 때문에 수유를 할 때에는 꼭 트림을 시켜서 삼킨 공기를 분출시켜야 합니다. 복부에는 출생 후 탯줄,
최대의 절단면이 줄어들고 변색되어 가는데요. 이게 언제 떨어지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6일에서 10일 사이에 떨어지게 되어 그리고 생후 24시간 이내에는 탯줄에 출혈이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은 출생 시 이미 배뇨가 시작되고 간혹 기저귀에서 분홍색의 얼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유는 요중 요산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배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생아에게 탈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배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자주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변은 처음 보는 변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고 암 녹색이나 암갈색이고 생후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됩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약 3일간 나오게 됩니다. 이행변은 태변을 다 본 이후에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에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하고 있는 녹황색 변을 의미합니다. 변의 양상은 생후 5일에서 15일부터 영양에 따라 변이 달라지게 되는데 모유 영양 시에는 난황색의 풀과 같은 변을 1일 2회에서 4회 배변을 하게 되고 인공 영양을 할 때에는 황색의 견고한 변을 1일 1, 2회 배변하고 그 후 정상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의 수면은 1일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자게 되고 쉬는 시간 자고 나서 조금 깨어 있다가 다시 자는 것의 반복입니다. 점차 밤에는 오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을 살펴보면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 이동된 항체가 있다 보니 전염성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백일에 파상풍 등은 모체로부터 오는 항체가 전혀 없다 보니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신경계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빨기 반사는 무엇이나 입술에 닿게 되면 빠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6개월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출생 후 자극이 없으면 소실됩니다. 먹이 찾기 반사, 해저기 반사, 포유 반사, 젖 찾기 반사라고 하는 이 반사는 입 주위를 자극하게 되면 그것을 향해 고개와 입을 돌려 젖을 찾고 젖꼭지를 입에 물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깨어 있을 때 3, 4개월, 잠잘 때 7, 8개월 동안 반응을 보이다가 소실됩니다. 눈 깜빡, 각막 반사는 환한 불빛에 노출되었을 때 깜빡이는 반사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잡기 반사, 파악 반사, 움켜잡기 반사는 손 안에 어떤 물체라도 놓아주면 꼭 잡았다가 놓는 반사로 2, 3개월경에는 가장 강하고 5개월 이후 소실되지만 전두엽이 손상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는 조용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자극을 주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양쪽 발가락이 닿고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펴며 팔은 포옹하는 자세가 됩니다. 출생 시 뇌손상 또는 2개 이상이 있거나 쇄골 골절 시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뱅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구부리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펴지는 반사로 6에서 12개월 이후 서서히 소실되게 됩니다. 강직목 반사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에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며 이때 손은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후 2, 3주부터 나타나서 4에서 5개월 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감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각은 출생 시 가장 발달되는 감각인데요. 입술, 혀, 귀,
이마 등이 제일 예민합니다. 시각은 감각 중에 가장 늦게 발달되는데 출생 시에는 양쪽 눈이 협응이 잘 안 되어서 동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생후 첫 1, 2주 이내에 발달됩니다. 생적 사시는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때까지 나타난 후 사라지게 됩니다. 청각은 4주가 되면 어머니의 음성을 식별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미각은 단 것은 좋아하고 쓴 것이나 신 것은 삼키지 않습니다. 후각은 보통 발달되지 않지만 특수한 냄새, 모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애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생아 간호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가 점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아프가 점수는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고 과거 국시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완전히 만출된 후 1분과 5분에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5가지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피부색, 맥박,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 상태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 걸까요? 우선 10점 이상이 되면 가장 좋은 상태이고 7에서 10점일 때에는 양호한 상태, 4에서 6점일 때에는 중등도의 어려움으로 의학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3점 이하이면 신생아의 상태를 즉시 진단하여 신속한 치료와 간호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 구분을 살펴보면 피부색은 몸 전체가 분홍색일 때 2점을, 몸은 분홍색이고 사진은 청색일 때는 1점을, 청색 또는 창백할 때는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맥박은 1분에 100회 이상일 때에는 2점을, 1분에 100회 미만일 때에는 1점을, 맥박이 뛰지 않을 때 0점입니다. 반사반응은 코에 카테터를 넣어 기침이나 재채기, 울음 반응, 발바닥 자극 시 움직이면 2점을, 약간 반응하면 1점을, 울다가 멈추거나 하면 1점을 주겠죠? 반응 없으면 0점입니다. 근긴장도는 잘 굴곡하고 있으면 2점을, 사지가 약간 굴곡한 상태일 땐 1점을, 축 늘어져 있을 땐 0점입니다. 호흡 상태는 힘차게 울면 2점을, 느리거나 불규칙할 땐 1점을, 그리고 울지 않을 때에는 0점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몇 점인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유지 및 호흡을 잘 해야 하는데요. 방법으로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입안 내용물이나 기도 내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는 건데요. 분만 직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생아 간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변 배출 유무를 관찰해야 하고 탯줄 절단 부위의 출혈을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 시작과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의 호흡은 출생 직후에 반드시 시작되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울음과 동시에 폐가 완전히 확장되어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30초 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신생아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만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상태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기구와 산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지금에 제시되는 부분은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나 상한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흥분이나 울고 난 후 상태라면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가 답입니다. 그 예로 맥박의 범위를 분당 120에서 150회로 제시를 하고 이때 해야 하는 간호 보조 활동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생아가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을 때에는 먼저 호흡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온의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만 시 몸에 묻은 양수가 증발함에 따라 쉽게 체온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체온 조절은 생명 유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온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싸주거나 복사열 널판 밑에 신생아를 눕힌 상태에서 다양한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신생아에게 상의를 입히고 기저귀를 채워주며 필요시 담요를 덮어줘야 합니다. 눈관리, 눈감염의 예방은 인균 눈염증, 인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서 1% 질사하는 용액을 점적해야 합니다. 출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K를 투여해야 하는데요. 출생 시 신생아는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 소량의 비타민 K만 전달받기 때문에 체내에 비타민 K가 부족하여 비타민 K 합성에 필요한 장내 세균이 또 없기 때문에 비타민 K 결핍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 후 비타민 K를 근육주사 투약 받아야 합니다. 탯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벽에서 약 2.5cm 길이에서 묶어주고 탯줄의 박동이 중지될 때까지 클램프로 압축하거나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교환 수혈이 필요할 때에는 8에서 10cm 길게 탯줄을 남겨야 하고 75% 알코올 소독 그리고 탯줄이 탈락하는 시기는 일주일경으로 6에서 10일경에 탈락하게 됩니다. 영양 공급은 분만 후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젖을 물려야 합니다. 신생아의 일반적 간호를 살펴보면 신생아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며 호흡 상태를 잘 살피고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객을 제한해야 합니다.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이나 호흡시 흉곽 함몰 등의 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후 6주까지는 신생아가 목 가누기 때문에 머리를 받쳐줘야 하고 방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 습도는 55에서 65%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생아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신생아가 목욕을 하려면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2.5kg이 넘으면 통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배꼽이 떨어진 후 5일 목욕, 통목욕 시에는 발부터 물속에 담글 수 있게 되는데요. 씻는 순서는 얼굴을 시작으로 도미 방향으로 진행하며 목욕 수건은 매번 새로운 면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태지는 흡수되거나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5에서 10분 이내에 매일 같은 때에 수유하기 전에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 측정 후 해야 하나 없애면 팔꿈치나 손목 안쪽을 물에 담가 보아서 38에서 40도씨인지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목욕 중에 피부색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목욕을 즉시 중단하고 마른 수건으로 눌러 닦아서 보온해 줘야 합니다. 신생아의 목욕 순서를 살펴보면 목욕용품을 겉싸개, 속싸개, 겉옷, 속옷, 기저귀 순으로 준비하며 물은 헹굴 물까지 미리 2통을 준비하고 체중을 잽니다. 얼굴은 꺼주 손수건으로 좌우의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각각 세면으로 닦아줘야 하고 머리를 감길 때에는 왼쪽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막고 비누 거품을 내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지르듯이 씻고 헹군 후 타올로 잘 닦아줘야 합니다. 남아의 음경은 포피를 부드럽게 당기고 씻고 여아의 생식기는 음순을 벌리고 면봉으로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합니다. 양손을 꼭 잡고 팔을 받치면서 뱅그르 돌려서 등이 위로 오도록 한 다음 수건 위에 눕히고 눌러 닦아가면서 닦아주고 접히는 부분은 더 꼼꼼히 닦아줘야 합니다. 목욕 후 탯줄 부위를 소독하고 75% 알코올로 소독하고 잘 건조시키며 제대 소독 후 파우더는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옷을 입힌 후 이름표를 확인하고 침대에 눕혀야 합니다. 수유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형 감염 보균자인 산모도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아기가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비형 감염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비형 간염 백신을 동시에 맞기 때문에 항체를 보유할 수 있어 감염되지 않게 되며 모유 수유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모유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초유는 분만 후 2, 3일 동안에만 분비가 되고 끈적끈적하고 황색으로 성숙유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하고 비중이 더 무겁고 인공영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숙유는 초유 분비 후에 나오는 유즙으로 백색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단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유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경제적이고 쉽게 먹일 수 있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위생적이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고 편리합니다. 모유의 염분은 태변 배설을 촉진하고 모자간 애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유에 비해서 적절한 양의 비타민 A와 당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구토, 설사, 변비,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의 함유로 면역력이 증가되어 방어 능력이 있고 모유 수유 시 내하 수체에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어 모체의 배란을 억제하고 자연 피임되고 모체 건강 회복에 빠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궁 수축이 잘 되어 산욕기가 단축되고 산후 비만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금기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체 측 원인과 아기 측 원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모체 측 원인으로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인한 고름집, 즉 농양이 형성되어 배농수를 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급성 간염, 만성 질환, 심한 당뇨나 신장염, 결핵, 심한 빈혈, 영양장애가 있을 때, 산후기 염증, 정신질환, 폐혈증, 산모의 약물 중독 등에 해당됩니다. 아기 측 원인으로는 입천장 갈림증, 국의 파열인 구개열과 입술 갈림증 토순인 구순열이 있을 때, 조산화 또는 심한 허약안은 삼킴밤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구내염, 혀의 이상,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에 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교육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성 점안액을 점안할 경우 약 산성이 전신으로 흡수되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점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안약 점안 후 비루간, 코 눈물관을 30에서 60초간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유 영양아에게는 비타민 C와 D를, 인공 영양아에게는 비타민 C를 일찍 첨가하여 수유해야 합니다. 산모에게는 성수유보다 초유를 신생아에게 먹이도록 지도하고 수유 방법이 불안정할 경우 흡인성 폐렴을 초래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유주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에 대해서 과거에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까지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먹이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수유하는 것이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열량 섭취량을 약 340kcal 증가시켜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산모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유방 마사지를 찬물 찜질후 더운 찜질을 하며 실시하고 수분은 하루에 3000cc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유즙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신생아에게 빨리면 분비가 촉진됩니다. 모유 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수유 전에 젖은 기저귀를 교환해 줘야 하고 수유 전에 반드시 어머니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모유를 먹일 때에는 유방을 물로 잘 씻어주고 유방의 코를 막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아기를 안고 먹이며 아기가 젖꼭지를 깊숙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사용해서 잡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유방을 바꿔가면서 10분에서 20분 동안 충분히 먹여야 하고 수유 후 반드시 가볍게 아기 등을 두들겨서 트름을 시켜 복부 팽만을 없애야 합니다.
수유가 끝난 후 유방에 남은 젖이 있다면 모두 짜내서 비워둬야 합니다. 유방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방 한쪽이나 양쪽 표면이 빨개지고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아프면 유방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유방염은 계속 수유를 하여야 더 빨리 합병증 없이 낫게 되는데요. 감염이 된 쪽을 수유해도 괜찮으나 세균성 유방염이 되면 유즘의 맛이 짜지기 때문에 아기가 먹지 않으면 염증이 없는 유방 쪽을 먹이고 염증 쪽이 있는 유방은 짜내면 되겠습니다. 인공영양 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수유하기 전에 젖은 기저귀를 살핀 후 교환해 줘야 하고 수유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조제유의 종류와 양이 정확한지 관찰한 후 비타민 C를 첨가해야 합니다.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 끓인 후 70도씨 이상으로 식힌 후 분유를 타고 분유를 40도씨 정도로 식혀 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소독한 것으로 사용하며 젖꼭지는 아기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해서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유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공기를 삼키지 않도록 분유병 꼭지 부분에 분유가 항상 차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에 눕힌 채 우유병을 물려서는 안 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한쪽 팔과 손으로 아기를 지지하고 몸에 붙여 안거나 무릎에 앉혀 수유해야 합니다. 한 번 수유 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먹이고 수유 횟수는 3, 4시간 간격으로 6, 7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유 중간과 수유가 모두 끝난 후에 트림을 시켜줘야 하고 수유량, 역류 여부 및 양, 수유 시간, 수유 양상 관찰 기록 후 남은 우유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인공영양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유 시 온도는 팔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보아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흡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이염 유발 가능성과 젖병 충치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수유를 피해야 합니다. 수유 시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 청색증을 나타내거나 토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엎드린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낮춰주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아이를 거꾸로 들어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보고해야 합니다. 젖병은 10분 이상 자비소독해야 합니다. 신생아 질환과 간호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은 신생아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선천성 기형, 출생시 손상 등이 있습니다. 출생시 손상으로는 두개내 출혈, 두개혈종, 안면신경마비, 쇄골골절, 감염 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 선천성 기형으로 구순열, 구개열, 무항문증, 외소증, 소두증이 그 예입니다.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순열, 즉 입술 갈라짐, 토순, 화나는 수술을 통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아기를 울리지 않게 하여 봉합 부위가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생 시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호조무사의 책임은 적절한 중재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손상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일인데요. 두개내 출혈 시의 간호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 머리를 상승시키고 사지 움직임을 관찰하고 출혈 방지를 위해서 분만호 비타 K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골절 시 간호 내용을 보면 적절한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옷을 벗고 입힐 때 조심하며 만지거나 이동할 때 골절 내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처방되지 않습니다. 쇄골골절은 그쪽의 팔 소매를 옷에다 핀으로 고정하거나 삼각대와 팔자 붕대를 적용하여 몸에다 팔을 붙여 고정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안면마비의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얼굴이 평평하고 눈이 다 감기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처지고 아기가 울 때 어느 쪽 마비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간호 내용은 마비에 따른 포유, 우유를 먹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흡인 방지를 위해서 위관 영양을 시키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결막이 건조되는 것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매일 인공 눈물을 점환하거나 바세린 꺼즈를 덮어줌으로써 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지 마비의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생아가 너무 커서 난산할 때, 너무 잡아당기거나 둔이 때, 팔을 머리 위로 당기거나 어깨에 과도한 견인이 가해질 때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간호 내용을 보면 옷을 벗길 때에는 마비가 되지 않은 팔부터 시작하고 옷을 입힐 때에는 마비된 쪽 팔부터 시작하여 긴장을 피해야 합니다. 편마비 환자의 옷 입기 방법은 시험 문제 기본 간호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아기를 안을 때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 들거나 팔을 당기지 않게 하고 미시축구공 안듯이 할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감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생아에게 가장 감염되기 쉬운 부위는 탯줄, 절단 부위, 눈, 피부 등입니다. 매독은 모체의 태반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원인은 트리포네마 팔리듐균입니다. 구강 칸디다증 혹은 아구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원인 및 특징은 분만 동안 산도를 통해 감염되거나 사람 대 사람, 오염된 손, 젖병, 젖꼭지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고 칸디다 알비칸스가 원인균으로 입이나 혀의 점막에 우유나 그리고 비슷한 백태가 끼고 제거 시에 출혈, 우유 빨기를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치료 방법은 1%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통해 소독할 수 있으며 개별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20분 이상 자비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분해하는 특정 효소가 체내에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모유를 비롯해 고기빵, 밥 등 일반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려운 희귀 질환입니다. 그 종류들을 보면 페닐케톤요증, 선천갑상샘 저하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실험요증, 갈락토스혈증, 선천 보신과다 형성증이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지체나 지능 발달 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후 2에서 7일경에 가능하면 생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며 퇴원 전에 체열을 통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숙아나 1개월 이상 입원했던 중환자는 생후 7일경 검사를 하고 약 1개월경 재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위험 신생아는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와 체중에 따른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면 미숙아는 출생 체중에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을 의미합니다. 만사가는 출생 체중에 관계없이 임신 37주에서 42주 미만이고 과수가는 임신 42주 이상을 의미합니다. 체중에 따른 분류를 보면 2.5kg, 2,500g 미만인 경우가 체중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의 신체적 특징은 최근과 과거에 모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매우 작고 야인 외모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큽니다. 피부는 적분홍색 피부 밑으로 정맥 혈관이 비쳐 보이고 솜털이 많고 피하지방이 적거나 없습니다. 빈번한 무호흡과 주기적 호흡을 하며 환기 저하를 보이게 되고 희석된 소변을 보게 됩니다.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피부가 주름져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적거나 없고 귀 연골의 발달이 미약하고 남하에서 음낭 발달이 미약하고 고환 하강이 안 됩니다.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고
여하에서 음액이 돌출되어 있으며 잡기, 빨기, 삼킴 밤사가 없거나 비효과적이고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과수가의 신체적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솜털이 없고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태지, 태아 기름막이 감소되어 있거나 짙은 노랑 혹은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손톱이 길고 피부색이 창백하고 키가 크고 야인 모습과 피부가 갈라져 있거나 벗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도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숙아 간호의 3대 목적은 호흡 유지, 보온 체온 유지, 감염 방지입니다. 미숙아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미숙아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미숙아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방적 산정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혈액검사로 매독을 발견하게 되고 매독 진단검사는 VDRL 바서만 테스트입니다. 소변검사로 단백뇨, 당뇨병 검사를 하게 되고 액성 검사를 통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임신 중 액선 노출은 3개월 이내에는 기형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호흡 유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숙아는 흉곽벽이 약하기 때문에 들숨 흡기 시 흉골 부위에 함몰이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 중추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호흡 유지가 필요합니다. 미숙아가 무호흡 그리고 흡인으로 개선되지 않는 청색증을 보인다거나 흉골의 함몰 등을 수반하는 호흡장애가 있을 때에는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해 준 다음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입안 내용물과 기도 내의 점액 제거를 하고 옆으로 눕혀줘야 합니다. 또한 수정체 뒤 섬유 증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은 보육기 내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산소 투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 시험 문제가 그리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체온 유지를 두 번째로 해야 하는데요.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고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해서 순환기 미숙으로 말단부로 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약 22에서 26도씨 그리고 1500g 이하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조금 더 덥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아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간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인큐베이터 간호에 대한 것이 최근과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육기의 온도는 30에서 32도씨로 덥게 해줘야 되고 습도는 55에서 65%입니다. 삼킴 반사가 미숙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후 24시간에서 72시간은 금식을 하게 되고 코위관 영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대 공기를 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혀 두어야 하고 신경학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 범위 운동이나 체위 변경을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해줘 욕창을 예방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보육기에 눕힐 때 보육기를 먼저 보온한 후 신생아를 눕혀야 합니다. 황달, 기형, 경련, 구토, 설사 등은 속히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숙아가 호흡 곤란과 흉부 함몰을 보이며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체중은 보육기 안에서 매일 측정하거나 보육기 채로 측정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보육기 안에서 포유를 시킬 때에는 반자의 자세에서 하는 게 좋고 포유가 다 끝난 후에는 위에 볼록한 부분이 복벽에 닿게 되면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화에 그리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옆으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기 점검은 적어도 2시간 간격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이중벽과 덮개는 열의 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소 농도의 변화나 가습의 증발을 막고 열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육기에 습도를 공급해 주는 것은 기관지 분비액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이고요.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이용하여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미숙아 간호시 보육기의 문을 최소한으로 열고 미숙아를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여 조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온도 손실 예방 및 열량 소모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신생아실에 들어갈 때에는 팔꿈치 위까지 적어도 2분간 꼼꼼히 닦고 다른 미숙아를 돌보는 사이사이에 최소 15초 동안 아이오딘 제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에게 영양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 방법으로 신생아의 빠는 능력과 삼키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생아가 힘이 있고 성장 발달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라면 경구 수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코, 위간 영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숙아는 위장 기능이 미숙해서 장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유의 농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외에도 지용성 비타민 A와 D 그리고 비타민 C나 혈액응고 과정을 돕는 비타민 K를 줘야 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목욕은 체중 2,500g 이상이 되어야 물목욕을 할 수 있는데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5에서 10분 안에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잘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고빌리루빈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의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현상으로 황달, 즉 피부와 다른 기관의 색깔이 노랗게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달의 여부는 곡막, 손톱, 손바닥을 규칙적으로 물들었는지 황달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며, 생후 24시간 동안에 황달이 나타나거나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평가를 위해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는 광선요법과 교환 수혈을 제대 정맥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신생아 괴사 소장 결장염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식을 시켜야 합니다. 미간을 삽입하여 체액이나 가스를 배출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수행요법을 써서 수분의 손실을 보충해주고 전해질 평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경구를 통한 영양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혈관을 통한 수액 공급이나 전해질 공급,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진단과 치료에 따라 7일에서 10일이 경과하면 구강 수유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모유나 유동식은 농도는 점차 늘려 나가야 합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손 씻기를 해야 하고 확진된 영아는 격리해야 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파상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과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원인 및 증상을 살펴보면 탯줄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잘 소독되지 않은 클램프나 칼로 탯줄을 절단하여 생기게 됩니다. 증상을 보면 몹시 울고 젖을 빨지 못하고 입술을 내어 밀거나 눈썹이 올라가고 연충미소, 경소, 안면이 나타나고 근육이 강직되고 사지의 강직성 근육으로 인해 활 모양 강직, 후궁 반장이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간호를 살펴보면 호흡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경련 발생 때문에 방안을 어둡게 하며 호흡근 마비에 예방해야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해주고 항생제나 항독소 및 진정제 및 산소 공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 물건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임균 눈염증,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만할 때 산도 내에서 임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증상을 보면 발적, 종창,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치료로 질사는 테트라사이클린을 점안하거나 연고를 투여하게 되고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아의 일반적
특징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의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사회화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신장은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달 2.5cm씩 증가하게 되고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1.5배가 되고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가 됩니다. 체중은 3에서 5개월이 되면 출생 시 2배가 되고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3배가 됩니다.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 및 신체 발달의 상태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고시 문제에 태어날 때 신장과 체중을 제시하고 1년 뒤에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치아는 6에서 8개월 전이가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서 생후 2년 반이 되면 20개의 전이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은 많이 보채고 잇몸을 문지르고 잇몸이 벌겋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수유 후 매번 깨끗한 헝겊을 물에 약간 적셔서 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세부터 간이와 전이의 교환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이는 머리둘레라고 하는데 뇌발달에 지침이 되며 출생 시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나 12개월이 되면 가슴둘레가 커지게 됩니다. 호흡은 분당 30회, 맥박은 분당 80에서 150회, 체온은 37.5도씨입니다. 수면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2~3시간 낮잠을 자며 생후 6개월이 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밤잠과 3~4시간의 낮잠을 자고 1세경이 되면 하루에 14시간의 밤잠과 1~2의 낮잠을 자게 됩니다. 영아의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에 자주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1개월에는 대부분의 행동은 반사운동이고 2개월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턱을 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두고 어깨를 펴며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되고 4개월이 되면 혼자서 몸을 뒤집고 받쳐주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5개월경이 되면 팔, 다리, 머리, 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흔들어 댈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을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6개월이 되면 구를 수 있고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7개월이 되면 붙잡아주면 설 수 있고 깡충깡충 뛰려 하고 8개월이 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9개월에 가구를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앉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0개월이 되면 도움 없이 혼자서 일어서고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붙잡아 주지 않아도 잠시 동안 혼자 서 있을 수 있거나 한두 발짝 걸을 수 있습니다. 11개월이 되면 책장 넘기기를 좋아하고 문을 앞뒤로 흔들어 볼 수 있으며 12개월이 되면 도움 없이 혼자서 걷기 시작하고 불안정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8, 9개월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건, 숟가락, 책 등을 집을 수 있고 18개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유아는 장난감 등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을 보면 대상 영속성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 6개월까지 얼굴 표정에 대해 반응하고 낯선 사람을 인식하게 되며 낯가림은 분리분할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억력은 만 2세에 시작이 됩니다.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2개월에는 즐거울 때 쿠잉이라는 소리를 내고 4, 5개월경에는 옹알이가 시작됩니다. 9에서 10개월경에는 다른 사람의 발음에 대한 모방적 표현을 하게 되고 11개월에는 의미 있는 첫말을 하며 12개월에는 이 두세 개 정도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아의 정서적 발달은 에릭슨에 의해 가장 중요한 과업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성적 발달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대로 성감되는 입이며 유방이나 젖병으로 만족하지만 어떤 영아는 경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고무 젖꼭지, 장난감 등 다른 물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놀이는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주요 놀잇감은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영아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유식은 컵을 사용해서 마시기 시작해야 되고 이유 시기는 생후 6에서 12개월입니다. 목적은 식사성 빈혈을 예방하고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며 저항력의 증가와 운동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고 의존심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편식알을 교정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갖게 하고 적은 양부터 점차적으로 늘려주며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공복 시에 싫어하는 음식을 주고 경쟁심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아의 이유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음식을 먹일 때에는 작은 찻숟가락으로 먹이되 음식을 영아의 혀 안쪽, 혀 뒤로 넣어줘야 합니다. 가까이 넣으면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되어 있던 철분이 고갈되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용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모유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제공해야 하고 이유식의 분량은 서서히 늘리며 한 가지 음식을 3에서 7일간 먹입니다. 음식은 찻숟가락으로 시작을 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딸꾹질을 할 경우에는 따뜻한 보리차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유식의 원칙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합니다. 부패한 것은 오염된 것으로 주지 않아야 하며 끈적끈적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 먹여야 하고 돌전까지는 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의 순서는 곡물, 고기, 야채, 과일 순으로 먹이면 되고 경제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재료로 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음식의 굵기를 달리하며 4시간 간격으로 이유식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우유를 줍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이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알레르기 여부 파악을 위해서 4에서 7일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이유식을 젖병으로 혼합하여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영아의 일광욕은 5분 정도씩 손과 얼굴을 시작으로 일광욕에 노출되는 체표 면적을 넓히고 시간을 연장하여 일광욕을 시켜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가 좋고 그 효과는 구류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영아간호독기 중에서 예방접종은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접종의 종류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비형간염을 보면 비형간염은 출생 시에 접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생후 1개월에 2차 접종을 생후 6개월에 3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결핵은 BCG 접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4주 이내에 1회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접종은 DTAP라고 하는 것으로 2, 4, 6개월에 2개월 간격으로 3번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리오도 마찬가지로 2, 4, 6개월에 접종을 하면 되고 B형 헤모필러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도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 비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비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비형간염 백신을 1차 접종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엄마의 비형 간염이 신생아에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2차, 3차 접종을 1개월과 6개월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G 결핵은 생후 4주 이내에 생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되고 DTaP 접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입니다. DTaP IPV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폴리오가 추가된 예방접종이고 DTaP IPV, 힙 같은 경우는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된 접종입니다. 그래서 혼합 바이오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폴리오는 3차 접종을 생후 6개월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18개월까지 접종은 가능합니다. PCV는 폐렴구균 단백혈압 예방접종으로 10가와 13가가 있게 되는데 백신 간 교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불활성화 백신은 1, 2차 접종인 경우 12에서 23개월에 접종을 하면 되고 1차 접종을 한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11개월 후에 하며 6세와 12세에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내염 약독화 생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은 12에서 23개월에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IV는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소아에서 접종을 하는 첫 해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 첫 해에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BCG 접종은 결핵 예방접종으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시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을 해야 하지만 산모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바로 해야 합니다. 국소 이상 반응으로는 국소 림프절염, 농양, 궤양, 켈로이드가, 전신 이상 증상으로는 고렴, 골수염, 전신 파종, BCG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방접종 전에는 접종 전날 목욕을 시켜야 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와야 하고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옵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오전 중에 접종을 하고 모자보건 수첩을 갖고 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후 20에서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접종 당일은 목욕을 시키지 않으며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심하게 보채고 울거나 구토, 고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영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금기사항에 대해서 사정해야 하고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나 가벼운 설사, 가벼운 호흡성 감염 같은 질환 시에는 접종하여도 괜찮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예방접종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육자는 예방접종 후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방접종약 사용 시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고 약병을 잘 흔들어서 농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일반적으로 2에서 8도씨, 평균 5도씨의 백신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무균수를 지켜야 합니다. 영아에게 잘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의 원인은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초래되는데요. 성인에 비해서 해부학적으로 짧고 굵고 곱기 때문에 호발하게 되는데
호발 연령은 6에서 24개월입니다. 특징은 생후 5개월 이상 된 아기가 감기에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는 것은 중이염이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우유를 먹일 때 앙와이로 먹이게 되면 비인두의 우유가 고이게 되고 이것이 기관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적 원인 및 실내외 각종 알레르기, 자극,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음식물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5세 이전 증상이 나타나서 성장과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어린이에게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의 제거 및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 보조 활동으로는 저알레르기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초콜릿, 달걀,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등을 피해야 하며 영아의 주변 환경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원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고 가습기를 사용하고 자극을 줄이려 면소재 속옷을 입히며 긁지 못하게 장갑을 끼워주거나 팔꿈치 보호대를 해줍니다. 목욕 시에는 때를 밀지 않고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파우더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구강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위생은 전이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해야 하는데요.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 영아도 칫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시기는 다음과 같고 영유아의 구강검진 시기를 보시면 1차 검진은 생후 18에서 29개월, 2차 검진은 30에서 41개월, 3차 검진은 42에서 53개월, 4차 검진은 54에서 65개월에 하면 되겠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식사 처방 원칙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1일 음식물 섭취 횟수를 3회 정규 식사로 한정시켜서 간식의 불리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육류,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과 인이 다량 함유된 보호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30에서 50%가 되도록 감소시켜야 합니다. 사탕, 과자류, 건과일 등과 같은 당의 함량이 높고 부착성이 높은 우식성 식품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과 같은 청정식품의 섭취를 권장해서 구강 내에 자정작용을 극대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소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이 필요하며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치아 우식 예방 효과와 반상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2회씩 불소가 든 치약을 쌀알 크기로 짜서 닦아줍니다. 36개월에서 6세 영유아는 완두콩알 크기로 짜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을 끝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두증 하나의 영아간호, 수술 전 2개의 내압 증가 예방을 위한 것이 최근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외부 자극을 감소해야 되고 침대 머리는 30도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심호흡 측정과 동공 크기, 도움 능력, 의식 수준을 관찰해야 하고 혈관 수액은 수액 유지 요구량의 75에서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머리둘레와 대처문 팽창 여부를 관찰해서 내압 상승 징후가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의 기저귀 발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여 갈아주고 젖으면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기저귀는 느슨하게 채우고 발진 전에 증성 비누나 물로 둔부를 깨끗이 닦아주고 발진 후에는 비누 사용을 금하고 가급적 물로만 세척한 후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닦아줘야 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물기가 남지 않도록 공기 중에 노출시켜 건조하게 충분히 말리며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고 꼭 끼는 바지는 피하고 공기 유통이 잘 되는 약간 헐렁한 바지를 입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간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는 1에서부터 3세까지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체중과 신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아에 비해 체중 증가는 현저하게 감소하나 단계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체중은 출생 시에 4배가 되고 2세 때는 성인의 키의 2분의 1이 되며 신장 증가가 체중보다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신체 비례를 보면 이세경에 가슴둘레가 둘레를 초과하게 되어 몸통의 길이는 다리에 비해 길어지게 되고 가슴둘레에서 좌우경이 전우경보다 크게 되고 복부는 미성숙한 복부 근육으로 올챙이의 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치아는 2세 반경, 20개의 전니, 유치가 완성이 됩니다. 감각 발달 중에서 시력을 보면 영아기 끝 무렵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되는데 깊이에 대한 인식은 학년 전기 때나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은 영아기 때보다 완전해지게 발달되고 감정은 기쁨이나 통증을 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아의 인지 발달 측면을 보면 최근에 그리고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징적 사고라 하는 것은 가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하는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가상놀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로 소꿉놀이와 병원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물이나 사건 속에 내재된 규칙이나 조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물이라도 다른 모양 그릇에 부으면 양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환론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로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아에게 야뇨증, 즉 야간에 소변을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지적 발달 사항을 보면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대상 연속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성적 발달으로는 프로이트는 이 시기는 학문기라고 하였고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로 부모의 배변에 대한 태도와 훈련 방식은 유아의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아의 언어 발달은 언어력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2세에는 말하는 것을 즐기고 독백도 즐겨하게 됩니다. 만약 2세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알아봐야 합니다. 유아의 놀이는 18세경이 되면 친구들 옆에서 놀긴 하지만 따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로서 혼자 독립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곁에서 놀고 있는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울려 놀기를 하게 되며 장난감에 말을 걸고 이야기함으로써 언어와 어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유아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은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아기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시 발생을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병원 입원이나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손가락을 빤다든가 배변을 잘 가리다가 다시 못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 해당됩니다. 분리불안은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서 상태로 심한 경우 등교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분노 발작은 아이가 무엇인가를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떼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현상으로 보통 필요한 경우나 배고플 때, 아플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만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 발작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유분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끝난 아동이 부적절한 곳에 변을 보는 일이 1개월에 1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절증은 요구나 명령에 거부하는 것으로 싫어, 안 해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고집은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꺾지 않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예로 항상 사용하던 물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유아의 특징입니다. 유아의 분리불안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항기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거부하면서 부모를 찾아 울부짖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절반기로 울지는 않지만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우울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리기, 거부기라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놀고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실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하나는 부모와의 격리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기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영구적인 상처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유아의 간호도끼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최근에도 과거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에 하게 되는데요. 대변 훈련을 소변 훈련보다 먼저 시키게 되고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변은 12개월쯤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에 가릴 수 있게 되고 소변은 16에서 18개월에 시작하여 24개월에 완성이 됩니다. 밤소변은 3, 4세가 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소변 훈련은 척수의 수초화로 항문과 요도 조인근의 수의적 조절 능력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데요. 즉, 아동이 소변을 참고 어머니의 말에 협조할 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유아의 훈육을 위해서는 타임아웃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혼자 있으므로 지루함을 느껴 가족과 어울리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타임아웃은 최대 5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과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유아기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상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은 열 손상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중독은 독성 물질이 적절하지 못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모 교육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로 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원망적, 경멸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쫓는 행위, 가정 내에서 왕따시킨 행위 등입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에 버리는 행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른의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하고
아동 양육이 힘들 때 친척,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법을 보면 울거나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도록 해야 하며 학대 현장에서 피하도록 하고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을 때 즉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느끼는 부분은 분명하게 표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아의 투약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투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영유아는 가능한 한 점적기로 투약해야 합니다. 쓴 약은 과즙이나 꿀물에 섞여서 먹여야 합니다. 반드시 상체를 상승시키고 먹여야 하며 쓴 약을 달다고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투약 후 항상 칭찬하고 약을 먹이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기고 잘 이해시켜 어린이 스스로 삼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먹은 약을 토하면 다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먹여야 하고 약 먹은 직후 토할 경우 바로 약을 주지 말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주도록 하며 약을 먹은 후 2, 30분이 지나 토했을 경우에는 몸에 약물이 흡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 검사물 수집은 배뇨 훈련을 받지 않은 영아와 유아의 경우에는 요 수집 주머니를 사용해서 검사물 수집을 해야 하고 검사물은 30분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다. 만일 지연될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물 수집은 영아일 경우 발 뒤꿈치를 찌르는 것이 필요하며 지혈이 될 때까지 압력을 가해주고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호흡기와 인후 검사물을 수집할 경우에 영아나 유아는 기침하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고 가래를 삼키기 때문에 위 세척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아동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원에 대해 미리 알려 준비시켜야 합니다. 분리불안의 행동이 나타나면 부모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아동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아동이 분리불안의 절망기나 저항기에 있을 때는 울도록 허용하고 부모가 떠나려 할 때 떠나는 이유와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설명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고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를 옆에 둬야 합니다. 간호사는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고 같은 사람이 맡도록 합니다. 부모가 자주 방문하도록 하며 하루 1시간 방문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능하면 일상 활동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이나 인형 놀이 등의 투사기법을 이용하여 상상력과 생각을 끌어내도록 하고 매일의 생활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적응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열은 자주 나타나는 건강 문제인데요. 이때에는 해열제를 투여하고 1시간 후 환경적 중재를 해줘야 합니다. 언제 해줘야 하는지 그 시간적인 게 중요합니다. 환경적 중재 내용으로는 옷을 적게 입거나 벗겨주고 피부를 공기에 노출시키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환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도씨 이상이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미온수 또는 얼음 베개를 해주며 얼음 베개, 즉 머리는 차갑게 해주고 발은 말초혈관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온보다 2도씨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35에서 50% 알코올 마사지를 해주며 체온은 반드시 환경적 중재 후 30분이 지난 다음 다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수 시 필요한 간호 알아볼까요? 아이가 탈수 상태가 되면 기면 상태, 잠들어 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팔, 다리가 창백해지고 입술이나 피부 및 점막이 건조하면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힘없이 울고 갈증이 나고 빠르고 약한 호흡과 맥박,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천문과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근육의 탄력성, 피부 긴장감이 적으며 체중이 감소하고 소변이 농축되며 요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핍류라고 합니다. 경구적 및 비경구적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고 심한 설사 시 탈수와 저포타슘 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어른에 비해 탈수가 잘 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인에 비해서 수분 교환율이 7배나 더 높고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 대사율이 더 높고 신장이 미성숙해서 체액량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가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로 인한 탈수 간호 알아볼까요? 끓인 물에 설탕을 첨가하여 식혀서 먹이며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중증 탈수의 경우에는 정맥 수행요법이 필요하고 주요 증상의 세밀한 관찰, 필요에 따라서 격리, 피부 간호를 해야 합니다. 피부의 청결과 규칙적인 체위 변경을 시키도록 하며 설사 시 직장 채용 측정을 금하고 대변의 성질 파악과 둔부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구토 시의 간호 내용 알아볼까요? 먼저 구토한 것이 기도로 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아동의 얼굴을 관찰해야 합니다. 구토한 후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되풀이해서 토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구토를 한 후에는 바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적어도 5에서 10분 이상 지난 후 물이나 옅은 우유를 먹이고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금식을 시켜야 합니다. 영아에게 구토나 설사가 중요한 이유는 체내에 전해질이 소실되면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구토 시 황색 소변을 보게 됩니다. 경련시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열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발작한 시간이나 양상 등을 잘 관찰하고 발작 중에는 절대로 하나의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의복의 끈, 허리띠, 단추 등을 풀어 눕히고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 물건을 치워줘야 합니다. 경련 시 토사물에 의해 숨이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야 하고 병실은 경련 예방을 위해서 어둡고 조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대소변을 싸는 수가 많기 때문에 비닐이나 고무천을 허리 밑에 깔아두면 좋습니다. 변비 시 관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관장액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은 피하고 250에서 300cc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장용 튜브는 약 2에서 3cm 정도 삽입하며 용액이 서서히 흐르는 것을 보고 5에서 7cm 정도의 깊이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약물 주입이 끝나면 휴지로 항문을 2, 3분 정도 막고 변기를 대주며 관장은 침습적 절차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변비 간호 시 식이섬유 섭취 및 수분 섭취를 보강하고 정신적 긴장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소아 천식시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관지가 좁아져서 화나는 쌕쌕거리고 이것을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쌕쌕거리는 숨을 쉬거나 기침을 오래 하게 되고 숨이 차고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반복적,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천식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자연적 완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일교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악화인자를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발작 시 반자위,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집안 청소 시에는 물걸레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천식 환아를 위한 정량 흡입기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흡입구가 아래로 오게 세워둔 다음 흡입구 덮개를 열고 부드럽게 흡입구 위아래로 3-4번 흔들어 줍니다.
숨을 충분히 내쉰 후 입술로 흡입구를 가볍게 물고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동시에 약물통을 세게 누르면서 약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흡입기에서 입을 떼고 약 5초에서 10초간 숨을 참고 참았던 숨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어야 하겠습니다. 소아 중이염은 과거 국시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면 3세 이하의 아동은 나이 든 아동과 성인에 비해 귀관, 즉 이관, 유스타키 오관이 넓고 짧고 곱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해부학적인 내용이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증상을 살펴보면 머리를 상승시키고 아프지 않은 귀 쪽으로 눕혀주는 것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삼출 중이염이 있을 경우에는 삼출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아픈 귀 쪽으로 눕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삼출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호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주고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는 아동의 이상적 체중의 10% 정도에 맞추는 것으로 특징은 의도적으로 먹기를 거부하고 체중이 상당히 감소하며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신체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호 내용을 살펴보면 식욕부진 아동 간호 시에는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되고 아동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증진시키는 간호는 아동이 자신을 좋아하고 믿도록 배우고 마른 몸을 넘어서서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진단은 12세 이전에 적어도 2가지 환경에서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간호는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일관성 있게 기대에 부응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로 아동의 감정을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가족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복잡한 과제는 여러 단계로 나누고 지시를 단순화하며 안전하지 않은 행동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동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파악하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외적인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정서적인 긴장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급성 사고체 신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인두나 편도의 선행 감염으로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농가진이나 성홍열 발생 후에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증상을 조절하는 대중요법을 보통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침대 안정, 부종 부위의 피부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되고 식욕 부진 시 영양을 증진시키며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수분 제한을 해줘야 합니다. 하루에 1000cc 이하로 매일 정확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이 필요하고 활력 징후 체크와 저염 식사, 저단백 식사, 고탄수화물식 필요합니다. 약물 투여를 통해 치료해야 하고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은 금지해야 하며 구강간호, 매일 소변 비중 측정해야 합니다. 처방된 이뇨제 투여를 통해서 부종을 조절해줘야 하고 부종 증상을 관찰하며 매일 체중 측정을 통해 체액의 정체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9개월 입천장 관림증, 국의 파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개월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해서 구강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놀이개 젖꼭지 등을 입에 물려주게 되면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먹이면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약물 점적기로 수유하고 상처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유 시 수술 전 9개월 하나, 영양 공급 시 청색증을 관찰해야 하고 수유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약간 옆으로 눕힘으로써 흡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백혈병 시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간호 내용은 고열량, 고단백식을 제공하고 식욕 부진으로 탈수가 나타나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 증가로 인해서 진통제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원한 어린이에게 잘 생길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역은 원인이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감염 경로는 비말 전파, 즉 침방울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으며 공기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잠복기는 7에서 21일, 호발 연령은 12개월에서 5세까지입니다. 증상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구기는 카타르기라고 하며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에서 5일입니다. 발열, 기침, 결막염, 해백색의 코플릭 반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혹은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 질환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발진은 목 뒤, 귀 아래를 시작으로 얼굴, 몸통, 팔, 다리 순서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생하게 되고 회복기에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홍역 환아의 간호도끼 알아보겠습니다. 환아 격리가 필요한데요. 이때 병실 환경은 조용하고 밝은 조명은 피해야 합니다. 호흡 곤란 감소를 위해서 습도 유지와 병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구강, 비강 위생 간호를 위해서 양치질과 구강 청정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발열 기간에 절대 안정 및 적절한 환기와 실내 온도 유지해야 합니다. 탄산수소, 소듐, 중조 혹은 황산 마그네슘을 물에 타서 목욕시켜 가려움증, 즉 소양감을 완화시키며 칼라민 로션 사용해야 합니다. 고열 시 미온수 침대 목욕, 결막의 카타르 염증 시 2% 봉산수액이나 생리식염수로 눈 세척 후 눈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중이염 시 환측을 밑으로 놓아야 하겠습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리해 줘야 되고 MMR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MMR 예방접종이라 하는 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 생백신, 혼합백신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며 만 4에서 6세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역 유행을 할 경우에는 생후 6에서 11개월경에 예방접종을 MMR 백신으로 한 다음에 원래 해야 하는 시기인 12에서 15개월에 MMR 접종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풍진의 원인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 및 직접 접촉, 수직 전파, 즉 엄마에서 태아에게 전파됩니다. 증상은 선천성 풍진 시에는 유산, 사산, 난청, 백내장, 소두증, 정신지체 등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에 치료적 유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감염 시에는 그 증상이 가벼운 발열, 피로, 림프절 비대, 발진 등으로 가볍습니다. 치료는 생후 감염 시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대증요법을 실시하고 검역 소독은 필요 없지만 임산부의 접촉은 적극 방지해야 합니다. 수두의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공기 전파, 직접 접촉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전구기의 미열, 발진기에는 몸통, 두피, 얼굴에 발진이 생기며 가려움을 동반하고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순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회복기에는 가피를 형성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방접종은 12에서 15개월에 생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수도 환아 간호도끼 내용을 보면 환아 격리가 이루어지고 가려움 시 칼라민 로션, 전분 목욕, 황산 마그네슘, 중조수로 씻어줘야 합니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고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 보호대와 손에 장갑을 끼워주고 헐렁한 옷 입히고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디프테리아는 인두, 후두, 편도, 비강이나 그 외 점막에 위막을 형성하면서 이곳에 발생하는 균의 독성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원인은 디프테리아 균에 의해 생기고 진단검사는 시크 검사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인두와 편도에 디프테리아가 생겼을 때에는 초기에는 피로하고 인두통, 식욕 감퇴, 미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두에 디프테리아가 나타났을 시에는 성대가 있기 때문에 발열, 쉰 목소리, 개 짖는 소리, 기도를 막아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강에 디프테리아가 있을 때에는 상기도 감염과 비슷한 증상이 있고 화농성 분비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의 합병증은 심근염, 신경염, 중이염, 호흡기 폐색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DTAP, 즉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을 2, 4, 6개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항독소 주사, 항생제 투여, 산소 공급, 증기 흡입을 하게 되고 응급 필요 시에는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 기관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편도 절제, 디프테리아로 인한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은 아동이 통증으로 인해 식욕 부진이 왔을 때에는 찬 유동식이나 찬 연식을 통해서 부종, 통증, 출혈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간호독기 내용을 보면 균이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해줘야 하고 온도, 습도 유지 필요합니다.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은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비말감염, 직접 접촉입니다. 증상은 발병일로부터 하루에서 이틀 경과하면 오한,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구역 나타날 수 있고요. 한쪽이나 양쪽 귀 및 침샘 부위가 붓거나 통증 및 압통이 있을 수 있고 발열 38도씨에서 40도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키는 것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뇌염, 고환염, 난소염 등으로 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췌장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볼거리 환아의 치료 및 간호독기 내용을 보면 증상을 조절하는 대증요법과 충분한 휴식과 수분 및 영양 공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창 부위가 당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바셀린이나 올리브유를 발라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유동식과 산성 식사는 통증을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신맛이 없는 음식 공급을 해주며 환자의 격리, 구강 청결해줘야 합니다. 필요시 처방에 따라 진통제 투여할 수 있고 침샘에 부종과 염증이 강하기 때문에 고환염 발생 시 냉찜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내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모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발열, 두통,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어린 아이일수록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독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방은 어둡고 조용하고 자극이 없도록 유지해줘야 합니다.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줄 필요가 있고 감염 경로인 모기를 박멸할 필요가 있으며 항생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성홍열의 원인은 베타 용혈 사슬알균입니다. 감염 경로는 분비물, 비말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등에 의해 나타나고 진단은 백혈구가 증가하며 딕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발열, 돌발적으로 39에서 40도까지 올라가고 발진은 선홍색의 좁쌀 크기의 발진이 입 주위 및 손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나게 되며 딸기여가 특징입니다. 간호독기는 격리를 해야 하고 안정해줘야 하며 고열량 유동식을 공급해주고 항생제,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백일에는 백일의 균에 의한 원인으로
비말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호발인자는 신생아부터 4세까지의 아동에게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은 특이한 기침,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인 카타르기에는 전염성이 제일 높은 시기이며 감기와 비슷하고 기침은 밤 사이에 잦습니다. 경해기에는 참을 수 없는 발작성 기침이 청색증을 수반해서 나타나게 되고 들숨 시 읍소리가 나고 기침 후 구토를 동반하며 무호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점액성 다량의 가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회복기에는 기침이 감소하면서 회복됩니다. 백일의 합병증은 기관지 폐렴, 무기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독기 내용으로는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고 발작 사이에 조금씩 자주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처방에 따라 조기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의 조절과 적당한 습도를 공급해줘야 하고 감기에 들지 않도록 해주며 안정을 위해서 소량의 진정제를 투여하고 발작적인 기침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합니다. A형 간염은 카타르성 황달, 유행성 간염,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염 경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간접 전파가 대부분입니다. 주사기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고 혈액 제제를 통해서 감염,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15일에서 50일이고 증상은 발열, 무기력, 구토, 피로감, 복부 불편감,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위생 상태와 식수 관리가 불량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방접종은 12에서 23개월에 1,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방 방법은 위생, 식수 관리가 불량한 지역을 여행할 때 주의를 특별히 기울여야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익혀 먹어야 하고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한 주사바늘을 안전하게 폐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